요즘에 돌아가는 추세가 대출이 앞으로 막힐 것 같다. 뭐 이번에 지금 들어오자마자 말씀 많이 하시는 것들이 신생아, 뭐 특례 대출 이것도 말씀하시는데 그것 자체도 은행한테는 부담이죠.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 추세 자체가 가계부채를 잡아야 되는 추세인 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은행권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대출을 막아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출 받기가 정말 힘들다. 완전히 막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가계부채 위기 발생 시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다. 그래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다. 왜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금 기업부채 문제가 IMF 이상이죠? 플러스 이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붙는 건데 가계부채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안 좋죠? 내수시장이 안 좋죠. 내수시장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보통 부동산으로 대부분 많이 늘었죠. 세계 다른 나라 대비로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 비중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면 자산은 늘어났지만 막상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또 살려고 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아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가계부채만 계속 쌓아가면서 집값만 계속 올라갔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다? 내수경제를 망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내수경제를 망치는 역할을 했는데 요게 터진다 라고 하면은 내수경제 망가지면 결국엔 그게 다 기업한테 가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 이게 불로소득을 막아야 한다. 계속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몇 명 꼬드기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에 부자 되는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고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맨날 그 하는 이야기 그거잖아요. 10억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1억부터 모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1억을 안 먹어 어떻게 10억이 돼. 그런 거고 결국에는 경제가 올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대비로 불로소득이 너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경우 사람들이 내수 경제에 돈을 안 쓴다. 그러면서 거품 쌓이고 또 거품 붕괴되면은 자산 손실이 크니까 또 내수 경제에 돈을 안 쓰죠. 이런 악순환이 돌고 있는 거고 거기서 가계부채가 터져버린다 라고 한다면 기업부채도 안전하다면 괜찮겠지만 지금은 IMF 때보다 기업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죠. GDP 대비 기업부채는 IMF 때를 넘어섰으니까 가계부채까지 터져버리면 문제는 더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영상에서 연이틀 나온 강경한 메시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난 2월에는 은행들 돈 잔치한다. 이자 장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대출금리부터 낮춰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예요? IMF 때보다 위험하다. 가계부채 터트리지 않게 막아라. 그러면 또 대출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가 늘어나.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나. 요 춤 오랜만에 췄죠?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나. 대출금리를 올리라는 거야 내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순서의 문제죠.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작용이 터졌고 요즘 보시면 다 이야기 나오는 것들 총선용이잖아요. 솔직히 부동산 살려주면은 부동산 완화된다고 해서 당선이 됐어요. 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까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떴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타파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갔는데 오히려 집값을 띄우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막는 거죠. 대출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계속 말씀하시는 뭐 김포구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김포구가 실현 가능성이 있냐. 그런데 또 너무 떨어지면은 또 반은 집값 올라가길 바라고 뽑은 사람이에요. 반은 좀 무지해서 특히 2대 남들이 많이 몰렸다는 부분 물론 이게 그 남녀 갈등 문제로 여론 자극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맨날 언론에서 문재인 규제정책 써가지고 집값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진짠가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뽑았는데 부동산이 더 뜨면은 그들 편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론용어로 요거 저거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번 정부가 당선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경제를 살리고 부동산을 잡자. 근데 지금 경제는 죽이고 부동산을 살리고 있으니까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 거고, 경제는 뭐 어쨌든 뭔 짓을 해도 지금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저 메시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거죠. 대출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민은행이 먼저 금리 올리고 우리은행이 따라 올리고 농협은행이 따라 올린 다음에 이제 신한은행까지 금리를 올리고 있고, 대출 태도 지수도 지금 보시면 4분기 대출 태도 지수는 마이너스 11로 3분기 마이너스 2보다 9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가계주택 같은 경우는 3분기 11에서 마이너스 11까지 많이 낮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택대출을 안 내주겠다, 아주 타이트하게 쪼이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 내줄 거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은행에서 손실 흡수 능력 확충해라 라고 하면서 금융당국에서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시킨다. 즉 말씀을 드렸지만 대손 충당금은 쌓이고 있다고 그랬는데 대손 준비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그랬죠. 양쪽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는 많이 늘려놓으면 실적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다, 은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좋은데, 똑같이 미래 대비를 하는 거지만 대손 준비금 같은 경우는 실적에 영향이 가지 않기 때문에 준비금을 줄이고 충당금을 늘려가지고 실적도 잘 나오게 하고 대비금도 많이 쌓은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대손 준비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 부분도 확충한다는 소리는 어떤 뜻이에요? 은행권에서 더 많은 자금을 확충을 해놔야 된다 라는 것은, 지금 아까 뭐 은행 금리도 말씀하셨죠? 예금 금리가 뭐 어디서 높은 거 예금 나왔다, 4.1% 4.5% 뭐 이런 거 나왔다, 그런 거 자체가 은행권에서도 더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자금을 더 많이 들고 있기 위해서는 돈을 덜 빌려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책대출은 어때요? 아까 뭐 신생아 특례 이야기 하셨는데 요거는 좀 성격이 다르니까 이따가 따로 알아보기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9월에 지짐돌 금리 올리고 버팀목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및 우대형 금리 올렸죠. 정책대출 금리를 다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에 금리 또 올렸죠. 우대형 금리. 또 스트레스 DSR 연내 추진한다고 하죠. 또 전세 DSR이나 대출 총량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 물론 전반적인 대출 총량 규제가 아니고 금융권 대출 총량을 재도입한다, 이런 이야기. 혹은 은행권 별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에 DSR 규제도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 대출도 계속 줄이고 있는 중이다. 즉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줄이고 정책 대출도 줄인다면은 앞으로 대출길은 막힌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고, 여기에 국세가 덜 거쳤죠. 물론 예상했던 거, 예상은 59조 1000억이었는데 그보단 낫다, 50조 9천억. 이거 그래서 뭐 많이 줄진 않을 것이다, 51조 정도만 덜 거치니까 뭐 좀 나아졌다, 상조하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예산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정책 모기지 예산이 0이 된 거죠. 요거 역시도 내년에는 정책 대출을 적극적으로 풀지 않겠다, 요 이야기하면 또 그 이야기 하겠죠. 신생아 특례 뭐 이런 이야기 할 테지만 적극적으로 풀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아까 대손 준비금 더 쌓으라고 그랬죠. 대손 준비금 더 쌓아야 되고 은행권 부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 대출을 어느 정도 막을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부실채권이 4조를 돌파했다. 상매각을 올해 상반기에만 2.2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은행의 고정이하 여수는 4조 305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5%가량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가 계속 고공행진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부실채권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대출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 정책적으로 보면요, 어느 정부랑 제일 많이 닮았냐 라고 한다면 MB 정부의 정책과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결국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침체되면 경제가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은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특성상 국민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요, 실질적인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 뭐 저희도 경제 지표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 그 다음에 물가가 지표상으로 잡혔다, 이게 아니라 체감상으로 내가 사는 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체감상으로 물가 상승하는 게 많이 잡히고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지 진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면서 부동산도 어느 정도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요, 경제를 살리고 부동산을 억제하라고 뽑아놨는데 경제는 죽이고 부동산만 살리고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 결국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어요. 부동산을 잡으려면은 경제도 어느 정도 침체를 각오해야 되고, 경제를 진짜 반짝 살리려면은 부동산 폭등을 지금 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자체 부동산으로 경제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이미 다 높여놔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부분 정도가 이제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침체되면은 사람들이 돈이 엄청 없죠. 자산 박살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도 안 되고, 요 이상 폭등하게 되면요, 또 사람들이 소비 안 하고 부동산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폭등을 하면은 일단은 폭락을 시킨 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거를 일단 폭락을 안 시키고 경제 무너지니까 그거를 버티게 만들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이 사단이 된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채 줄이면서 경기 부양은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경기 부양은 일단 내려놓고 부채부터 잡아라. 그래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겠다. 과거에 볼 건데 인플레이션을 안 잡고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그랬다가 문제가 더 커져서 경기 침체 오니까 금리 엄청나게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제 살렸죠. 가계부채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소비 지출이 높아지죠. 소비 지출이 높아지게 되면은 경제가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뭐 일단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가계부채가 심해지면은 비소비 지출이 늘기 때문에 소비 지출보다 더 악재예요. 그러면은 경제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부터 잡아야 된다. 미국도 디레버리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경제를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자산은 다 부동산에 몰빵이 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 붕괴는 경제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인 거고,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가는 거다. 요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말씀이고, 지금은 조용한 금융위기가 오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요, 뭐 터져야지 경제 위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의 지식적 한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야지 믿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염산 먹으면 죽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염산 먹고 죽는 사람은 내가 보지 않는 이상 못 믿겠다. 그렇지 않더라도 모두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상식적인 부분이 있고, 의미 조용한 금융위기가 왔어요.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경기 침체 인정을 했죠. 근데 저희는 그 전부터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위기가 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막 작년이나 뭐 올해 상반기 이야기했던 것들 다 지금 와서야 기사화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조금씩 은행권 부실을 키우고 고용 자원 배분 부문의 효율성을 낮춘다. 요거는 저희가 과거 부동산 폭등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은행 자본 경색은 공황, 뭐 터져서 저축은행 사태 뭐 이런 거 터지지 않더라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신용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공황 없는 은행 부실 사태는 꽤 흔하게 발생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어떤 은행 위험하다, 어디 은행 위험하다 이 이야기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미 금융위기는 왔어요.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해서 가계부채로 부동산을 살리려고 했던 결과가 거래량은 안 나오고 매물은 쌓이는데 호가는 안 떨어져서 매도자 매수자 모두 망가진 상황이 됐고, 경제는 경제대로 안 살아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서 정부에서 그걸 자각을 해가지고 노선을 틀었단 말이에요. 이 노선 튼 것을 또 틀까요? 노선을 틀었다가 또 틀면은 또 욕먹어요. 총선 앞에 두고 왜 노선을 틀었겠냐.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선을 튼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다시 틀면은 지지율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은 총선 때까지 버틸 뜻이 아니라 이제는 총선 때까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도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